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국제유가 전망을 또다시 낮추면서 유가가 또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왕자가 100달러는 이제 못 간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네, 사우디의 알 와리드 왕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앞으로 유가 100달러는 이제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산하지 않을 것임을 의지를 또 한번 밝혔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매도세가 감지가 됐는데요. 이 같은 흐름들이 일단 좀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지 유가에 대한 전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일단 유가의 바닥이 어디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이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사우디 왕자도 얘기하셨지만 미국 쪽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급 요인 쪽에서는 전혀 줄일 만한 상황이 없는데 수요가 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유가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요.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아찔할 정도의 각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떨어지는 작두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것을 저점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점은 확인되고 나서야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유가의 바닥은 정말 극단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국가에서 우리는 유가가 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뭐 발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정말 큰 뭐 셰일가스 업체들이 넘어간다, 망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슈가 나오기 이전까지 유가의 반등은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떨어지는 작두를 지금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네. 그럼 유가가 크게 내렸으면 그 영향에 대해서는 또 의미 있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가져가는 그런 나라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빠지니까 결국은 소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유가의 대부분은 세금이죠.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 봐야 그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 같고요.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좋겠죠. 근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국가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이머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가 급락에 견조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중국 같은 국가 뭐 다 아실 거고요. 또 하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도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대부분 유입되는 양상이어서 한국 증시와는 비교적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뭐냐? 이들의 그럼 특징은 뭐냐?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와 중국, 인도네시아가 모두 GDP 대비해서 수출입 비중이 적습니다. 실제로 순수출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 국가는 이제는 뭐 내수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유가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줍니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보조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 안 주는 보조금을 정부가 어디에 활용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미국도 대표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조하죠. 근데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뭘로 견조하냐? 상대적으로 내수 국가인데다가 보조금 같은 세금 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내수가 금방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 기업 실적이 별로죠. 거기다가 실제로 유가 내려봐야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도 거의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상수직자가 나봐야 오히려 원화 강세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의 가치가 더 벌어질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금의 흐름은 한국이나 대만 같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예상했던 GDP 대비해서 석유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석유의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들 쪽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내수가 탄탄하고 유가 하락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장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대외 변수에 상대적으로 견조할 수 있는 국가들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집중을 해봐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업종들은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네. 일단은 소비에 대한 측면은 별로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경상수지흑자 측면에서만 좀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나온 삼성증권의 자료가 있습니다. 유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선호해야 되는지를 나타낸 삼성증권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시나리오 이제 3, 1, 2가 있는데 1은 횡보한다라는 것이고요. 2는 하락한다, 3은 상승한다라는 것인데 3은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도 가장 낮게 봤고요. 그렇다면 시나리오 1과 2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하게 되면 항공, 유틸리티, 자동차가 좋고 만약에 유가가 이 수준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IT나 항공, 유틸리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흐름은 결국은 업종 차별화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분명히 하락하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업종은 바로 건설과 조선 업종들입니다.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겹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어차피 유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면 횡보 아니면 하락인데 그 과정에 선택할 것은 IT나 항공주들,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유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다.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업종 차별화, 투자 차별화, 종목 차별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나 횡보 과정 속에서 비교적 괜찮을 것으로 꼽혔던 섹터가 바로 IT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시황에서도 이 샌디스크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 샌디스크 매출 전망이 하향 조정됐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까요? 샌디스크의 매출 전망이 하향된 것이 시장 전체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냐, 샌디스크만의 실적이 안 좋은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샌디스크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탑의 어깨, 그 숄더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기술적 분석이 전부도 아니고 잘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견조하게 유지했던 장기 추세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도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의 예상, 샌디스크의 예상을 우리가 결합해서 반도체 시장 전체, 디램과 낸드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시장이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은 오히려 달러 강세 때문에 샌디스크의 실적이 하향될 가능성, 유로나 다른 통화로 돈을 벌어서 달러로 바꿨더니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환율 효과도 부정적인데요.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팔아서 원화로 바꾸면 실적이 더 붐업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걸 보여준 게 삼성전자였고요. 그런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디램 시장과 낸드 시장의 전망이 나쁘지 않은데 SK하이닉스가 왜 겁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즉 샌디스크의 문제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샌디스크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샌디스크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MM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감을 샌디스크가 느끼는 것이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쪽은 좀 얘기가 다르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얘기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샌디스크가 떨어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밀려나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단기적인 충격은 좀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의 주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밀려난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빼고 지금 뭘 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서 과연 올해 우리가 좀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는 만한 종목이 있을까?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G2 소비 증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절대 우위입니다. 중국이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쫓아올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업황 자체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안 사고 뭘 사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과연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게 게임주나 이런 모멘텀 종목들처럼 30배, 40배를 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강력 홀딩, 조정치 매수의 관점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을 안 사고 뭘 사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람들이 코스닥 쪽을 사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게임주나 인터넷주로 코스닥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이 랠리가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시장 같이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두 시장 같이 못 가고 흔들리고 있고 코스닥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거래소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가야 코스닥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유가증권 시장에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EMBI 스프레드인데요. 지금처럼 거시적인 불안감이 높을 때는 대형주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관도 코스닥 가서 붙어 있고 외국인도 일부 코스닥 종목에 붙어 있으면서 코스닥 쪽의 수급이 확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서 과연 이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게 떨어질 때까지라는 거죠. 거시적인 위험을 우리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럼 가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건 1월 22일, 1월 25일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 정책적인 변수들이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시적인 위험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다. 그럼 거시적 위험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아마 유가증권 시장으로 시장 매기가 이전되면서 코스닥 종목군들은 다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좀 시나리오를 구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테마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 데에 대한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향후에 좀 꺾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중소형주 좀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부담 다 있고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종목군들이 바로 테마주입니다. 그렇다면 테마주를 언제쯤 팔아야 되느냐, 이제 시기적인 관점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저는 뭐 1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말 정도에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매기가 붙거나 아니면 둘 다 저는 그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말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좀 테마주의 비중을 덜어내자라는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1월 말에 비중 축소 의견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예. 자, 현대 글로비스 이야기 넘어갑니다. 블록딜 여파로 인해서 오늘 좀 충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비중을 좀 조절할까요? 근데 뭐 충격은 당연히 피할 수가 없겠죠. 지금 실제로 거래된 가격 자체가 현재 주가에서 10% 아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뭐 충격은 피해갈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충격을 받은 이후에 과연 난 이 종목을 그 낮은 가격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동안 기업의 지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뭐 M&A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해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덜컥 사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이 꺾였느냐, 현대차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수혜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저는 이런 종목은 일단 비중을 축소하고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와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사보자. 왜냐하면 이 종목의 전체적인 업황이라든지 회사의 투자의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대주주의 비중이 30% 아래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규제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야 되는데 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조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 시의 재매수 관점을 유지해 주셨네요. 네, 오늘 이를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의 시소타기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오늘장 선 전략에서 함께합니다.